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끝난 박영선, 김현철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4월 국회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한편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한 정치인들의 설화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가 이제 신임 장관이 됐습니다. 청와대 일단 이번 선택을 한 줄 평으로 시작을 해보시죠.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겠습니다. 우선 이런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예. 조국 수석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찌질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인사 철학을 가져가는 것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 벽창호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좀 차용하신 표현 같은데요, 지금. 우선 찌질하다는 표현은 제가 자신 있게 쓴 게 뭐냐면요. 예.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슷한 새누리당 행태를 비판하시면서 새누리당은 참 찌질하다고 쓰신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쓸 수 있다 봤고요. 벽창호는 우선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과 다르게 전혀 막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지방의 소들이 고집이 셈을 의미함이라는 성어입니다. 그 벽창우라는 것이 벽창호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벽과 창호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찌질하고 벽창호다. 찌질하고 벽창호다. 요즘 이현주 의원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모양이에요. 한 줄 평 한번 해주시죠. 근데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놀라지 않아도 될 일에 지나치게 놀라고 있다. 뭐 사실 예정이 이미 다 돼 있었던 거고요.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장관 후보자로서 낙마를 시킨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송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이미 다 예정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막상 임명을 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물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놀라는 척한다.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셉니다. 민주당 반응까지 준비했는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야당의 반대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무거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국정 포기 선언이라는 이 정치 공세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청문 보고서 없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된 장관이 10명입니다. 야당에서는 이걸 독선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요. 이번 인선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몽리다. 어떻게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건 사실 10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객관적인 수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맞춰서 인사검증 기준이라는 것도 달라져 왔고 예. 또 야당이 어느 정도 반발하느냐에 따라서 임명 강행의 정도도 달라졌던 건데 그걸 지금에 와서 숫자를 꼭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저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낙마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사검증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건 예. 그거대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하고 비교할 성격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번에 인사검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뭔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검증이 이루어진 것 같다. 예. 이게 이제 대체적인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여론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인사검증 시스템을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집권 초반기에는 그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하고 또 뭐 그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나름 7대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사검증에 관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이전보다는 빠진 상태에서 인사검증 문제가 임기 중반에 가까울수록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예. 정부의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흔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청와대는 여전히 사람이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다.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남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시스템도 이제 결국에는 그 과거에 본인들이 야당 시절에 강화해 놓은 기준에 지금 맞춰서 허덕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그렇게 먼 산 보듯이 얘기할 것은 아니고 지금 굳이 이제 수치적으로 비교해 보자면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인사검증했을 때 장관 후보자나 인사청문 대상자 35명을 검증했을 때 한 명이 낙마하고 4명 정도가 부적격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본인이 민정수석을 했던 어떤 성과와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7명 했더니만 2명 낙마하고 2명 부적격 아닙니까? 예. 뭐 굳이 제가 경중을 비교하기는 않겠지만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나라당이라는 것도 지금 자유한국당 못지않게 지금 보수 여당 못지않게 싸나웠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야당 핑계를 대면서 결국 우리는 뭐 좋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문제될 후보자 아닌데 뭐 야당이 너무 심하게 검증한다. 그때 더 했습니다 보면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께서는 35명을 검증해서 1명 낙마시켰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민정수석을 칭찬하면서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아니란 태도를 비판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야당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여당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좀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여당은 지금요, 제가 그냥 이 인사 문제 전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집권 3년 차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그러면은 지금의 여당 속에서는 누가 대안이냐 또는 누가 여당 입장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 한 몇 달 전에 송영길 의원이 잠깐 그런 걸 해보려다가 바로 반발을 받고 이제 잠잠해지고 지금 과연 여당 내에서 과거에 진정 장관이 했던 역할,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역할, 유승민 대표 같이 뭐 예를 들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네. 역할. 그때 박근혜 정부 못지않은 지금 경제 실정과 그런 여러 가지 실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한다? 그거는 지금 덩치만 크지 의회에서 여당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반대할 수 없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김현철 후보자의 부적절성에 대해 가지고는 오히려 그 평화 통일 정책이라는 걸 강조하는 민주당에서 더 불안감을 드러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미 관계 외교나 아니면은 뭐 북한 상대하면서 가진 여러 가지 이제 특수성 속에서 네. 김현철 후보자가 과연 능력치로서 돌파할 수 있을까? 좀 비관적인 전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지금까지 그럼 대북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뭐 여당 역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당 역할이라는 게 뭐 청와대 결사옹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면 예. 과거 새누리당이 탄핵 정부에서 했던 행동을 보면서 충분히 학습 효과가 있을 텐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에 좀 룰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집권 초반기에는 뭐 허니문 기간이다. 그래서 조금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룰도 있었고 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다른 낙마자가 좀 나오기도 하고 예. 또 이거는 명백하게 낙마할 사유라고 생각이 된 사람들이 낙마할 경우에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집권자,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럼 그런 면에 있어서 반발을 하더라도 뭐 통과되는 부분들에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선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다 사라져버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야당 인사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임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국민들께서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장관으로서 정말 그 장관의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적격하지 못한 그런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명백한 낙마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근데 야당이 보기에 저 사람이 뭐 남북 평화 정책을 계속 앞으로 수행할 사람인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낙마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도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의혹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맞아라고 생각되는 의혹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마치 공격을 해서 끝까지 끌어내려야지 되는 것처럼 직성이 풀려야 될 것처럼 하는 것도 그것도 국민들한테 다 대체적으로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서로 간에 양보할 부분이 뭔지 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달성을 했으면 또 뭐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야당에서도 이 정도면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필코 다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현재의 당청 관계가 좀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반기 정도까지는 청와대에 각을 세우거나 대통령한테 각을 세우지 못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대선이 한참 남은 상황에서 권력 지형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거나 청와대의 잘못을 직접 비판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다만 너무 목소리가 없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또 인사검증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의사소통을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인사검증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가 막 이렇게 완고하게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도록 여당 내부에서 끊임없이 청와대에 좀 의견을 전달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럴 때일수록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저는 제가 예를 들어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에 관계한 인사지만은 처음에 윤창중 씨 임명할 때 저는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저분이 뭐 어떤 역할을 하셨기에 대선 때 갑자기 와서 이 정부의 이런 뭐 안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느냐. 네. 저는 반대한다. 제 이름 걸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문창국 후보자 이런 분 나왔을 때 뭐 아주 뭐 결정적인 흠결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저분이 지금까지 언행으로 봤을 때 사회 통합에 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다 했거든요 보면은. 그럼 지금 과연 김현철 후보자나 아니면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우려사항 또는 그 전에 조동호 후보자나 아니면은 또 그 누구였죠?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 실명 비판한 민주당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저는 다 어디다 보면 마이크 들이대면 익명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뭐 우리도 문제 있다 생각한다. 좀 빼줬으면 좋겠다. 왜 저런지 모르겠다. 자기들 평론가입니까 정치인들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단 하나의 인사에 대한 실명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아니 뭐가 아쉬워가지고 민주당 내 정치인들이 뭐 교수 출신에 사실 지금까지 이 정부 창출에 기여한 바도 없고 민주당을 위해 기여한 바도 없는데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못합니까?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왜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그것도 저도 아쉬운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땐 자유로웠잖아요, 좀. 그러니까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여당 내부에서 내주고 그러니까 사실 예. 그래서 오히려 선거를 승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효과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문창준 씨하고 이번에 인사를 윤창 씨, 문창국. 합쳐졌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비교하는 이해하고 게 있습니다. 그럼 과연 맞는 거냐? 뭐 그거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1대1을 비교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뭐 하다못해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벌써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이 되어 왔던 그런 이제 그렇죠. 의원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다 사실 여론의 검증을 받았다고 할 만큼 이번에 뭐 SNS가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예. 통일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하는 사실을 뭐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 외에 SNS 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설화에 휩싸인 측면이 있지만 예.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저 사람이 왜 됐지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SNS 얘기 나왔으니까요. 주제를 긴급하게 넘기겠습니다. 지금 속초 화재가 정말 국가 재난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데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 SNS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 민경욱 대변인 SNS도 좀 논란이 되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방선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예.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무슨 일 때문에요? 제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전화가. 아니, 도지사가 이제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자, 김문수 전 지사의 산불 정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게 그 재난에 대해 가지고 재난의 발생 자체에 대해 가지고 정권이랑 엮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예.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거는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을 때 그에 대해 가지고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죠. 특정 재난의 발생 자체를 정부와 엮기 시작하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저는 산불 처리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치인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충분히. 다만 산불이 났기 때문에 뭐 군왕이 덕이 없어서 이랬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아주 전근대적인 발상이거든요. 저는 저런 지적 같은 경우에는 좀 구시대적인 지적이다. 구시대적인 예, 지적이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산불 그 갔던 현장에 그 어제 다녀왔거든요. 다녀오셨어요. 예, 저는 그냥 제가 제 신분 밝히고 가면 또 막 보고하겠다 그러고 그럴까봐 그냥 가서 그 드링크제 그냥 6,000개 그냥 놔두고 갔거든요. 제가 택시에서 번 돈으로 그냥 사놓고 왔는데. 잘하셨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그 행정하는 분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집권한 분들과 다르게 야당 정치인으로서 산불 진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 한계성을 제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서 제가 뭐 보고를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야당 최고위원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의 자세로 가가지고 성원하는 것이지, 그 실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그 과정에 잘못된 게 있으면 야당으로서 비판하는 것이지, 예. 저기서 뭐 한마디 더 얻는다고 해가지고 저는 국민들이 좋게 볼 사람은 없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런 어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설화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미숙했다 이렇게 보이고, 최근의 지지율 상승이 또 저런 도취 상태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범야권 지지자들의 생각이 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안 다루는 게 맞다고 봐요, 언론에서. 다뤄주는 게 오히려 더 키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그 일종의 스피커 역할을 누군가가 해주면 또 하고. 예, 계속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또 거꾸로 존재감을 좀 느끼는 이런 좀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언론에서 안 다뤄주고 그냥 무시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SNS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막 그런 게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여론 시장에서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증오의 정치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지금 재난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정치형용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재난이 발생했으면 재난 대처가 적절했는지, 예.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또 정치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놔서 이런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정치 영역으로 끌고 와서 또 인연 공방까지 벌이는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건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2번 상처받게 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증오의 정치가 이 한국 사회에서 자꾸 지금 일정하게 프레임으로 먹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부의 지지층, 극단화돼 있는 지지층을 보고 자꾸 정치를 하려고 해서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이번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를 못 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소방청에서 9시 44분에 위기 대응 3단계를 발령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소방청 차원에서 최대한 그 대응을 하려고 했고, 그 소방청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9시 44분에. 예. 그때 그 정용 실장은 국회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안 보내주는 거. 그리고 10시에 소방청 차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전 지자체에서 안 되면은 정부 전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대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 예. 회의를 연 게 10시에 열었던 거예요. 그때 정용 실장은 참석도 못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낙연 총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11시도 안 됐을 때 아마 그 총력 대응 지시가 나왔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계적 대응을 해나가면서 했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서 노고가 있었던 소방관들, 공무원들, 경찰, 군인 다 모두 칭찬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까지 대응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단순히 시간으로 얘기해서 왜 이렇게 4시간 뒤에 대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느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조금 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 상황에 한번 대처를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꾸준히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예. 그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다른 국가가 되고 선진국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정쟁의 소지를 삼는 게 저는 과연 맞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김평론가의 말씀대로 이 SNS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사태를 틈타 가지고 예를 들어 본인이 원래 싫어하던 사람한테 가짜 뉴스 만들어 퍼뜨리고 이런 상황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시인이자 방송인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발언이 합성돼 가지고 뭐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에 이게 나무가 불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산불이 박정희 대통령 책임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일부러 보수층의 공격을 유도하는 그런 게 퍼져가지고 변호사랑 법적 대응한다고까지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재난이라는 거는 이렇게 큰 재난이라는 거는 이재민도 발생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건이거든요. 이걸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전 비인륜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앞으로도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탁현민 현재 대통령 자문위원인가요? 전 행정관 행보 짚어 보겠습니다. 민주당으로 복귀한다, 홍보 책임자로 온다 이런 얘기가 솔솔 있었고 뭐 본인은 일단 아니다고 했는데 일단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제안받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높여가는 게 맞는지.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많고 저는 뭐 양경철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가고 기획가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탁현민 행정관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거기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친문 체제로 이번 선거를 다음번 총선을 치르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른바 비문 쪽에서나 예. 이건 뭐 권력하고의 거리감에 따라서 느끼는 감도가 다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권력하고 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불안감을 느낄 여지가 충분히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불안감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해소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거는 결과적으로 누굴 임명했다, 임명하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진박 공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시스템 공천을 하려고 했던 김무성 대표가 뭐 오픈 프라이머리도 마찬가지고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얘기를 공언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확 무시하고 그냥 막 꽂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박 공천을 했다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나왔던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선거에서 패배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권력의 중심이라고 보면 친문 쪽이라고 이른바 평가되는 사람들이 예. 지금 민주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네. 것은 분명한데 그 안에 그러면 공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최적의 인물은 누굴 것이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과정상의 논의들을 해나가면서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짧은 기간 안에 인선 문제만 너무 지나치게 부각이 되면서 좀 그런 이른바 뭐 친문 공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저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까지 고지지율을 구가하다가 예. 내린 것에 대한 현상에 대한 처방이 저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지금 다들 봤을 때 손님이 많이 가던 음식점에 갑자기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예. 홍보의 영역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집 음식 참 맛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표현할 사람 데리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음식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음식 먹어보고 지금 다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저런 처방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지금 현 정권의 그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인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저는 탁현민 행정관이 뭐 어느 정도 분치를 해서 더 낙해 보이게 할 수 있겠지만은 예. 그거와 관계없이 이미 정부의 핵심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설렁탕이면 고기 자체가 이미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고기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각인된 상태거든요. 예. 저거 아무리 가가지고 사진 잘 찍어도 먹어도 안 되는 고기가 이제 들어있는 설렁탕입니다. 저거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 알겠습니다. 과거에 조동호 위원장인가요? 홍보본부장인가요? 홍보본부. 조동원 홍보본부장인가요? 예. 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바뀔 때도 그랬고 네. 그 이후에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네. 엄청나게 큰 역할을 사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중요한 자리네요. 네. 똑같은 빵이라도 좀 맛있게 포장하면 훨씬 그게 더 아니라니까 좋긴 한 그때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괜찮은 고기였기 때문에 팔린 것이고 그다음에 탄핵당한 이유는 고기가 이제 남자들 소비자 선택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된 거지 조동원 그러니까 부장이 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 그거는. 말씀은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아무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네. 그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그 중요한 영역을 그럼 누구한테 맡길 거냐 이런 고민이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탁현민 행정관이 그런 면에서 뭐 소위 속되게 좀 표현하면 머리가 말랑말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뛰어난 예. 역량이 있죠. 그런 면에서는 그 재능을 좀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다 이런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대신에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도 행정관 한 명이 그렇게 또 유명 인사가 또 된 적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구설이나 이런 데 휩싸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인사를 그대로 데리고 와서 지금 선거를 준비하면 끊임없이 그 프레임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성 비하 문제라든가 이런 프레임이 작동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무슨 당신네들이 여성을 존중하는 정책들을 펴겠느냐라고 하는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타케민 행정관이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굳이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중한 판단이 저는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알겠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뭐 다른 인사들도 계속 꾸준히 찾아가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제가요, 제 네. 개인적인 경험인데 바른미래당 얘기해야 되는 조금 안 좋은 고기를 예. 팔아가지고 제가 좋은 고기인 것을 포장했던 경험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전 좋은 고기만 홍보하겠다고 저는 양심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빨리 이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오늘 최고위 회의 있었는데 대거 불참했고 이준석 의원도 불참하셨습니다. 예. 계속 불참하신다는 입장이신 거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하태경 의원님이 자꾸 이제 다른 소리를 하시길래 제가 그냥 깔끔하게 불참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언제까지 거고요. 불참하실 건가요?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요, 예. 뭐 손학규 대표 나가라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나가자예요. 예. 우리 다 같이 그 우리는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이 저랑 하태경 의원이랑 그다음에 그 권은희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예, 그리고 그 손학규 대표님인데 예. 저희 넷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저희 처음부터 그 주장이에요. 선거가 이 지경이 나고 정당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국민들한테 부정당하면은 예. 인적 쇄신을 통해 새로운 모습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4명이 팀으로서 실패한 것이다. 예. 그러면 물러나야 된다. 그 말을 했는데 대표께서 이제 나는 안 물러나겠다 하시니까 예. 뭐 그럼 저희도 뭐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 최고위원 자리에 나간다는 게 회의 자리에 나간다는 게 가면 하는 게 뻔하거든요.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어제 여당이 뭐 잘못했다 얘기하고 예. 정부가 뭐 잘못했다 얘기하고 뭐 자유한국당 뭐 잘못했다 얘기하고 이런 거거든요. 제가 거기 앉아서 제가 우리 당 상황이 이 모양이고 3.57%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니네부터 해결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가서 뭐 여당에게 손가락질하고 뭐 이러는 것 자체가 제 양심상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해선 갈 생각이 없고요. 혹시라도 이제 새로운 지도체제나 이런 것에 논의가 가시화되면은 거기에 의견 낼 수 있겠지만은 우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의견 내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밖에서 보셨을 때는 네.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이번에 그 보선을 할 때 바른미래당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예. 그거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 그 후보 한 명 나가서 떨어졌다고 해서 지도부를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당대표 물러나라고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얘기는 뭐냐면 선거에 후보를 내서 이기지 못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인지 후보를 왜 냈느냐고 비판을 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냈느냐고 비판하게 되면은 우리 보수 진영이 이겨야 하는데 왜 내 가지고 표 깔아먹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결과적으로 떨어뜨리게 한 것이냐. 그렇게 비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는 지금 바른미래당이 그러니까 합리적 뭐 중도든 합리적 보수든 개혁 보수든 그거 같이 지향하는 사람들 이른바 이제 안철수 전 대표식 표현으로 하면 극중주의다 이런 걸 예. 표방하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극중주의 아닙니다. 저희 되게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그 영역이 그 한국의 정치 영역에서 없느냐? 그러니까 그 존재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존재 가치를 왜 자꾸 버리려고 하느냐? 그걸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 얘기는 자꾸 바깥에서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보수통합이나 자유한국당하고 통합될 걸 의식해서 저렇게 하는 건 아니냐라고 자꾸 의심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잔류파가 지금 그 나중에 합류한 이 지금 바른 정당계 의원들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정치공학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바른정당을 나올 때부터 벌써 2년이 넘었네요. 그때부터 저는 단 한 번도 예를 들어 뭐 오라는 제의도 없었진 않았겠죠. 그리고 가겠냐는 질문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애매모호하게 답한 적이 없습니다. 가지 저는 않는다. 네, 가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지금까지 정치해왔고 지금 바른정당 출신으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름 확신범 정도 아니면 엑기스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정치적 주장, 저희가 했던 주장은 뭐냐면 바른미래당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새로운 지지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지 바른미래당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하면 빨리 정계 개편을 시작할까 이런 고민은 다른 방향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거를 주장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지도체제, 새로운 지향점,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니네 지금 자유한국당 가려고 지도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 자체가 불쾌하게 들리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저야말로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뭐 젊은 친구들 토론 배틀도 한다 그러고 뭐 여기저기 가서 뭐 젠더 이슈도 발굴하고 하는 그 노력을 안 했던 것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뭐 틈만 나면은 뭐 자유한국당 가려고 그러냐 이런 결국은 얘기하는 한국당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비열한 공격이라서 저는 대응을 안 하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하태경 의원 그리고 저 그리고 권은희 최고위원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3.57%라는 성적표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구성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도체를 세우거나 아니면 이대로 가려면은 최소한 재신임 투표를 받아라. 그러면은 그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지 그냥 덮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최고위 자리 가가지고 오늘 그 손 대표님이랑 김가연 대표 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다가 아니 인사 문제 지적하기 전에 당신네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지도체제 또는 그 재심 투표라는 것은 오히려 바른미래당의 권위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한 말씀만 좀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자꾸 이유를 대면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아니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도 오히려 바른정당이든 뭐 바른미래당 형태든 간에 독자 생존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반대한 상황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또 책임져서 지도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하고 또 절반인 이전에 국민의당 계열 쪽은 또 다른 데를 쳐다본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거 정계 개편으로 가는 거 아니냐. 좀 서로 동상이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의심한다는 거예요. 다 정치는 자기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3.5%가 결합되면은요. 결론은 뭐냐면 비례 1번 나고 나와서 떨어진 JP가 되는 겁니다. 두 분은 다음 주에 처음 주제로 이걸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